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선거 당일 날씨가 굳으면 투표율이 떨어져서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네, 이건 미국적인 상식이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반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정당학회의 날씨와 투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 등 세 차례 선거를 분석해 보았는데 강수량이 10mm 증가할 때 보수 성향 정당의 득표율은 0.9%포인트 감소했지만 진보 성향 정당의 득표율은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휴일인 선거일을 맞이해서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우리나라 젊은 유권자의 경우 날씨가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굳은 날씨는 나이가 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날씨가 굳으면 나이 든 유권자는 젊은 유권자에 비해서 이동에 더 큰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택시비를 들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비용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3일 날씨가 어떠할까요?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국이 포근하지만 잔뜩 구름이 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뉴스 매거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 김원철 기자가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야권 지지자 33%가 전략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야권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33%라는 겁니다. 초접전 지역에서 당락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3%포인트 차인 서울 강서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지지하던 후보를 투표하겠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많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같은 전략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33%로 나온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3 총선 출마자들의 TV 토론 불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참자 대부분은 여론조사 1위 후보들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8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에서 총 11명의 후보가 이번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서울 송파병 김을동 후보 불참했습니다. 송파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후보가 총 3명인데요. 네, 김을동 후보가 빠진 것입니다. 1위 후보가.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 부산 사하갑 후보인데요. 방송 울렁증이 심하고 선거운동 일정도 너무나 빠듯하다라면서 불참했다고 합니다. 대구 중남의 곽상도, 경북 경주의 김석희 후보는 상대 후보의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을 들어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당 텃밭에서 공천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선관위 TV 토론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내고 토론회는 참석자들만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람들 다 400만 원 내야 합니다. 한편 김을동 새누리당 송파병 후보 불참 사유를 여성신문에 밝히기로는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을동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지원 일정 때문에 토론회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TV가 토론회에 출연할 그 시간에 선거운동을 벌이는, 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김을동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국민TV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수행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김을동 후보가 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 나갔을 경우 다른 야당 후보들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토론회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 그 영상이 국민TV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접해보시죠. 토론회 불참은 후보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건 미디어를 통한 선거, 즉 돈 안 들어가는 선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이에 대한 비판이 마땅히 뒤따라야 할 텐데 말이죠. 사실 미디어 선거, 언론이 공정해야죠. 심판의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 방송들 어떻습니까?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편파 선거 방송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저널리즘연구회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메인 뉴스 7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주장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격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미래 전략,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서 물고 뜯고 공격하는 데 급급하다, 이런 식의 인식을 매체 수용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편은 어떨까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채널A의 직언직설, 이 프로그램 3월 31일 방송분을 한겨레 사설이 검명했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16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분 30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분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출연자들이 운동권 정당이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노인 폄하 정당으로 매도하는 사례도 등장한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편파적인 선거 방송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종편을 없애는 결단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날이 올 수도 있음을 종편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핵심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공약을 검증,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팩트체커팀은 전북 군산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의 서해안 축 신고속철도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2021년까지 군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철도로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시간 10분 내 주파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속 250km급 전동차가 필요한데 서울에서 군산까지는 직행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한 명이 전북, 충남, 경기, 서울을 잇는 대규모 역사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팩트 체커의 판단은 대부분 거짓된 공약이다, 이겁니다. 이번 총선 널뛰기 여론조사도 문제입니다. 석간문화일보가 짚었는데요. 4.13 총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오늘 언론사마다 그 결과를 쏟아내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후보 순위는 물론이고 격차마저도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두 사람이 나온 전주병 지역 여론조사는 한 번은 정동영, 한 번은 김성주가 이기는 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이 이기면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그 자체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처럼 여론조사가 오락가락한 적이 없었다는데 입을 모았는데요. 자동응답 ARS 방식보다 면접 방식, 유선전화보다 무선전화 방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젊은 층들 꼭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전화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한겨레 TV 파파이스에서 짚었던 이번 총선 여론조사의 맹점 들어보시죠. 요즘 여론조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기억해보시면 가장 비근한 예로 서울시장 선거, 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죠. 오세훈, 한명숙 기억나세요? 오세훈 후보가 당시 20% 이상 압승하는 거로 여론조사가 내내 나왔어요. 근데 실제 투표해봤더니 1%도 안 되는 박빙이었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 방식들이, 그러니까 집전화 방식이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RDD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근데 유선전화예요. 휴대폰을 반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제 휴대폰 방식도 조금씩 도입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정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정도부터는 과거의 그 동네에서의 혹은 그 지역 혹은 전국적인 그 선거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결과요. 가장 최근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권을 과대 반영하니까, 그 직전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하자. 왜냐하면 야권 지지자들은 겁나니까. 나는 그렇죠. 야당 지지자라고 밝히면 혹시 누가 알고 나중에 나 탄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유선전화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보정 작업을 2014년부터 했고, 2014년에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합법화했어요. 가중값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중치를. 그래서 보정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데 올해 2월에 갑자기 그걸 금지합니다. 이 보정 작업을. 그래서 갑자기 여당에 유리한 방식의 여론조사만이 공표될 수 있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실례로 이 지역구에 그 가중치를 두지 않은 여론조사는 7% 차이가 납니다. 권영세, 신경민. 근데 이 가중치를 두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 여론조사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이거를 공표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이야, 이제. 만약에 이쪽 후보들이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 동력이 더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그 격차가 더 커지면 이미 졌다고 투표하기 싫단 말이죠. 그런 결과들만 지금 지상파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법이나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여론조사 심의위라는 선관위 산하의 조직이 갑자기 네. 그렇게 지침을 바꿔버렸고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그래서 보정한 값을 공표할 경우에 거기에 막 과태료를 때려버리는 거죠. 한 건당 3,000만 원씩.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200개가 넘는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다 발표했다가는 몇십억을 받게 생긴 거예요. 안 하지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그런 요사 보존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언론에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원래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참조만. 아, 흐름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고 앞뒤 조사를 참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수치를 그렇죠. 정확한 수치라고 당연히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대한 그 기조를 만드는 거죠. 이거 조작이지 뭐야. 못하게 했으니까.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 구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나는 단일화죠. 근데 그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이 지금 예를 들면 국민당이 안 한다는 거죠. 거의. 남은 건 뭐냐. 남은 거 하나는 유일한 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액션밖에 없는 거죠. 이 구도를 그들이 뭉개서 1대1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는 거 하나는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선거운동원을 스스로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보 한 3명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인들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해. 그래서 협박을 해. 너 죽을래?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닌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언론도 안 도와주고 여론조사 기관도 우리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야당에 몇 개 당 중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한 당도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방법은 신문 보면서 열받아 하는 거 말고는 그거 가지고는 방법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그리고 나 3명 했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번엔 진경준 검사장의 수상한 넥슨 주식 매입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입니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는 대학 동창인 박성준 씨. 이 박성준 씨가 처음 등장하지요. 이 박성준 씨 등의 친분 관계에 중앙일보가 주목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모두가 IT 쪽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인사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박성준 씨는 2005년 당시 진경준 본부장과 김상원 네이버 대표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당사자라고 하고요. 박성준 씨 자신도 동일한 수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요컨대 이렇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주당 10만 원을 불러도 사기 힘들 정도로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주 대표 측의 배려 없이는 이 같은 물량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또 재경지검에 서울에 있는 한 지검의 검사는 큰 자산가가 아닌 이상 검사 신분에 4억여 원의 주식에 투자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예 그 주식이 김정주 대표의 차명 주식이어서 무상으로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진경준 본부장은 매입 경위, 자금 출처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신분증을 훔쳐서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수차례 침입한 뒤 국가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했습니다. 이 보도를 받아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면에 실었는데요. 27살 송모 씨, 지난 토요일 밤 9시 청사 16층에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서 담당자 PC에서 지난달 5일에 치러진 2016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송 씨는 또 필기 합격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송 씨는 필기시험 전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체력 단련장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는데요. 이후 필기 시험일 전에 문제를 빼돌리기 위해서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2차례 또는 3차례 침입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송모 씨가 총 5차례에서 6차례 인사혁신처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 송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침입,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95명을 포함해 피해자 221명 전원에 대해서 피해 손상과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손상을 유발하는 살균제 제품 제조 판매 업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이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독성 물질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손상을 일으켰는지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나라빚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 할 연금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라빚은 지난해 말 현재 1284조 8천억으로 2014년보다 72조 원 늘었습니다. 2011년 처음 집계할 때에 773조 5천억 원에 비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나라 살림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전히 돈 드는 공약에 여념이 없다. 공약 실천에만 더불어민주당은 119조, 새누리당은 56조, 국민의당은 37조가 된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따진 것이고 복지 공약 42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는 돈이 얼마나 들지 추산조차 안 된다고 한다. 나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가 아껴 쓰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어떻게 곳간을 채울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야 가계부채 해법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207조 원인데 한 가구당 6,453만 원씩 빚더미를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증가 속도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걱정거리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3년 동안 하루 평균 증가액이 2,221억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는 자고 나면 3,335억씩 불어났다고 하는데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가처분 소득에 비한 가계 부채 비율은 170%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OECD 평균을 35%로 보는데 170%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총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각 정당은 부채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는다거나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부채 상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낡은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여당은 기존 틀을 유지했다. 야당의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각 정당의 가계부채 해법은 미흡하다.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선거보다 더 중요한 재정위기, 부채위기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중이란 이야기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피박 퀴즈 선물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란 책을 소재로 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삼성전자가 몰락하면 순환 출자 고리로 연결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폭락해서 삼성그룹 전체의 파산으로 확산되고 결국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급락해서 외환 위기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인 교수는 따라서 이스라엘이 2013년부터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 소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금산분리 강화,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통해서 삼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그룹의 임원은 박상인 교수의 주장은 기존 재벌 개혁론에 노키아 사례를 넣어서 재포장한 것으로서 새로울 게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삼성 리스크는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봐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총선 토론회 하이라이트, 이번엔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시에는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출마했지요. 이해찬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당 구성모,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이해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가 답변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님께서 말바꾸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작년 몇몇 언론에서 사석대회에서 불출마 얘기가 좀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과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 사실은 의정 능력이 없다 앞에 지적했지만 의정 능력이 없어서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 없이 대표 탓만 하십니다. 과연 후배들이 무엇을 볼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 기자들이 물어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하는 공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하고 아무도 연고도 없는 그 후보를 등록 이틀 전에 공천을 줘서 내려보내는 이렇게 그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략적인 그런 그 공천은 저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그 부당한 공천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 와서 저희 운동을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대 국회 출범 후에 지난해 9월까지 의정활동 평가 결과 이해찬 후보께서는 본회의 재석률은 꼴찌에서 3위, 법안 표결 참여율은 꼴찌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를 비웠다는 사실은 그리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 또 이해찬 후보께서 지역구를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스킨십이 매우 부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그 이해찬 후보의 의정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성과가 좋지 않은 국회의원을 추려서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35명을 지목했는데 이곳에 이해찬 후보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알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후보께서는 공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 때 모든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다. 그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오히려 매니페스트 본부의 행동을 질타하셨는데
이는 매우 불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뭐가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으니 찾아봐라 라고 대답하는 게 국회의원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제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 일을 해야 될 때 제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찬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 지역구의 민원을 많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0억씩 7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년에 1,000억씩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국회는 거의 저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에서 무능해 갖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의원들이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도 25%의 특별교부금이 가도록 했고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그런 법을 잘 만들었고 로컬푸드법을 만들어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잘 만들었습니다. 민원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답변이 길으신 것 같은데. 민원도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 한설동 방음 터널을 만들어서 이해찬 터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주민들을 안심을 시켰고. 예,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의 불성실한 활동을 커버해 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분명하게 이 점을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문홍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더민주당 소속의 그 시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이해찬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정치 문화를 저하시키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더민주당의 공천 후보인 문홍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더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소속 이 후보님을 돕기 위해서는 탈당 후에 돕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 후보님 정치적 거인이신데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고성으로 막말의 표상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끄떡하지 않는 김진태 의원의 태도, 이걸 호연직이라고 해야 할지 오만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간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 말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살면서 춘천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말 막말하는 정치인 다시금 춘천에 뽑아주면 닭갈비 막국수조차도 먹으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외지인들을 많이 보았고 얘기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국민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황희정승 관련돼서는 뭐 말씀을 하셨다가 사과를 하셨죠? 네. 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또 그거하고 다르죠.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문중에서 좀 가슴 아파하시니까 이유야 어떻든, 경이 어떻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맞는 말이 아니냐, 네, 틀리냐. 그리고 그거 논란할 때가 야권의 아닙니다. 발목 잡는 그런 야권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밥을 굶겨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 네. 국회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했을 때. 네. 그런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때를 쓰는 아이를 밥을 굶으면서라도 고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때 왜 그랬냐면요. 맞는 얘기고요. 단답형 좋아하시니까. 네. 국회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뭐 몇 가지 창조자 들어가는 거 예산 이거를 안 해주기 위해서 회의 자체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저렇게 때를 쓰고 저런 사람은 정말 밥을 굶겨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비유가 네. 적절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파리 시위, 대통령이 파리에 가셨을 때 파리 네. 시위자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국제적인 뉴스거리로 또 회자된 적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대가를 파리 시위자들에게 톡톡히 치르게끔 하셨습니까? 자, 그거는요. 대통령 그 해외 순방하는데 제가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파리 에펠탑 밑에서 플래카드에 저기 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통진당 파리 분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동분서주하는데 아예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파리 분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저 당연히 그렇게 제가 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도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선거 보면은 후보들한테 매드니스 미친놈이라고 플래카드 쓰고 시위하는 사람들 그대로 그냥 다 잘 놔둡니다. 또 지난번 강성경 후보의 세월호 관련된 질문에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랬었죠. 네. 후보께 정말 선거와 이런 걸 떠나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9명의 유가족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거기에 사람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 후보님도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소방 오용사 거기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생명이다 소중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세월호 분들하고는 다르다.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순직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런 자리를 얘기하시면 그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의 신뢰도 깎아내리고 그분들한테 막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막말이군요. 제가 하는 거는. 오늘 마무리는 춘사 영화상 수상자인 배우 조진웅 씨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작업할 때 배우 김혜숙 선생이 감독님이 컷하니 아휴 재연하는 우리도 힘든데 나라를 지킨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셨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암살이란 영화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 그분들의 넋이 억울하지 않게끔 지켜온 땅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다. 선거다. 네, 절박한 쪽,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이깁니다. 이게 정확한 판세 분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